늦가을 산자락의 작은 묘지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검은 코트깃을 세우며 가파른 돌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풍당당한 체구였지만 이곳에 올 때만큼은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이 길이 오늘따라 더욱 멀게 느껴졌어요. 또 1년이 지났구나. 회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익숙한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다른 무덤들보다 조금 외진 곳에 자리한 낡은 비석이 보였어요. 이영희 1954년 2018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세월에 바래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오랜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 무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전국의 묘지를 뒤져가며 찾은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 후로 매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준비해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정성스럽게 골라온 하얀 국화다발, 영희가 좋아했던 사과와 배, 그리고 작은 소주 한 병까지 모든 것을 정갈하게 차려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자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회장은 두 손을 모으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야, 또 왔다. 올해도 늦었지만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여인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22살 청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두고 떠나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청순한 여인,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따뜻한 시간들, 한강변을 손잡고 걸었던 달빛 아래의 약속들. 하지만 모든 것이 집안의 반대 앞에서 무너져 버렸죠. 재벌가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 정략 결혼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는 무력했어요. 너가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평생 널 잊은 적이 없었어. 회장이 절을 올리려 할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멀찍이 서서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남자의 차림새는 초라했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에 해진 청바지, 낡은 운동화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들꽃 몇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고급스러운 양복과 명품 시계, 정성스럽게 차려진 재물관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아, 제가 먼저 와 있었나 보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회장이 자리를 비켜주려 하자 남자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긴 제 어머니 무덤인데. 그 순간 회장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이영희가 제 어머니입니다. 이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가 영희의 맑은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건지. 민호는 회장의 고급스러운 차림새를 힐끗 보며 궁금해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서민의 어머니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올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회장은 입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분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뒤에서 기다릴게요.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거의 다 끝났어요. 회장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민호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무덤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꽃 몇 송이를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녀갑니다. 이번 달도 좀 힘들었지만 꽃은 가져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잔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이에요. 폐암으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가셨죠. 많이 힘드셨나 봐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장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그토록 힘들게 살았구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했구나. 혹시 아버지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선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그 순간 회장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끝까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와줄 거야. 기다리면 올 거야 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회장은 숨이 막혔어요. 영희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죠. 태준이가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라고. 민호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태준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간 거예요? 혹시 태준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민호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바로 그 태준이라고, 영희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냥 어머니 친구분이셨겠네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민호는 다시 무덤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 찾아와 주셨네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좋겠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비틀거리며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는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분이 혹시 어머니가 기다리던 분이세요? 왜 그렇게 놀라신 것 같았지? 민호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주차장에 도착한 회장은 운전석에 앉아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키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영희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략 결혼을 한 후였고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만약 정말이라면
회장의 뇌리에 민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콧날, 심지어 말하는 억양까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회장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민호라는 이름, 그의 얼굴, 영희를 기다리며 죽어간 여인의 마지막 말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서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빛이 나빠졌어요. 알아봐야 한다. 결국 회장은 결심했어요. 이민호가 누구인지, 정말 영희의 아들인지,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아들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답을 알기 전까지는 평온한 날이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회장은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무덤 앞에서 만난 그 남자, 이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집에서 저녁을 먹는 중에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평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25년 된 위스키를 따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영희야, 정말 너가 낳은 아들이 맞을까? 회장은 중얼거리며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맨 뒷장에 숨겨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영희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모두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죠. 그때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회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 그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희와 함께 했다면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다음 날 회장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 비서, 잠깐 와보게. 네, 회장님. 조용히 사람 하나 조사해야겠어. 이민호라는 사람 말이야. 김 비서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시겠습니까? 출생, 성장 과정, 현재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알아봐. 특히 가족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야 돼.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회장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중요한 사업 결정도 척척 내렸을 텐데 요즘은 간단한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남 김준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45세의 준석은 회사의 전무로 일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시잖아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회장은 짧게 대답했지만 준석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이민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1974년 12월 15일생으로 어머니는 이영희 씨입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1974년 자신이 영희와 헤어진 지 약 6개월 후였어요. 그 다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습니다. 현재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 비서는 계속 보고했어요. 결혼은 한 번 했다가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어머니 이영애 씨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어요. 경제적 상황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세로 작은 원룸에 살고 있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다고 하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정말 영희가 혼자 힘들게 키운 아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정말 효자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밤낮 없이 간병했고 장례도 빚을 내서라도 정성스럽게 치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회장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은 영희 곁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마지막까지 효도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어머니 이영애 씨가 남긴 유품 중에 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를 이민호 씨가 그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회장은 가슴이 쿵했어요. 편지라고요? 혹시 자신이 영희에게 보낸 그 편지들일까요?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개인적인 것이라.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편지를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정말 자신이 보낸 편지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회장님, 다른 조사가 더 필요하신가요? 김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1974년 12월. 분명 자신과 영희가 헤어진 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니 공란이라는 것은 혹시 정말 내 아들일까? 회장은 머리를 감쌌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은 50년 가까이 아들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가난 속에서 힘들게 자라는 동안 자신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편안히 살았던 거고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눈빛이. 다시 만나봐야겠다. 회장은 결심했어요. 이민호를 다시 만나서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회장은 다시 그 묘지를 찾았어요. 혹시 민호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무덤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 오는 걸까? 회장은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회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민호가 일하는 정비소를 찾아가 볼까? 하지만 그럴 경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장이 무덤을 찾았을 때 저 멀리서 민호가 오솔길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드디어 왔구나. 민호는 이번에도 초라한 차림새였어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무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걸음걸이, 저 어깨선,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마음속에는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 주가 넘도록 회장은 민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조사 결과를 받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 출생, 아버지랑 공란.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어요. 회장은 다시 무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민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회장님, 산길이 험한데 혼자 가시면. 괜찮아. 나도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회장은 직접 운전해서 묘지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영희의 무덤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작은 국화 몇 송이만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회장님,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오느라.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민호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다녀갑니다.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늦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민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나요? 민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도 항상 웃으려고 하셨죠. 저한테는 한 번도 짜증 내신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요? 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청소하는 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공장에서 야근하는 일.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셨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가 그토록 고생했구나. 그런데도 절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결국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요. 대학에 가고 싶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넌 똑똑하니까 꼭 대학 가서 멋진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지만 저는 공부보다는 손으로 하는 일이 더 맞더라고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정비소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자동차 정비 일을 해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회장은 민호의 손을 보았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거였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그렇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고 그래도 살아갈 만은 해요. 빚이 많으신가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2천만 원. 회장에게는 용돈 정도의 돈이었지만 민호에게는 큰 짐이겠구나 싶었어요. 가족은,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어머니랑 저뿐이었죠.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아이는 없고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가끔은 그래요. 특히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그래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때 민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가 있어요. 가끔 읽어보면 힘이 나거든요. 회장의 심장이 쿵했어요. 편지라고요? 어떤?
편지인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어릴 때 받은 편지도 있어요. 민호는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지였는데 글씨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건데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회장이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글씨체, 분명히 자신이 50년 전에 영희에게 보낸 편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가 제 생일마다 읽어주셨어요. 너의 아버지가 보낸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누가 보낸 건지는 끝내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민호는 편지를 소중히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영희에게 보낸 편지, 영희가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꼭 돌아가겠다, 기다려달라는 말도 있고요.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 편지.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저도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회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지키지 못했지. 민호 씨, 혹시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어요.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가끔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왜 저희를 떠나셨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찾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회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민호 씨,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인데, 회장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냥 좋은 아버지일 거예요. 분명히. 회장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네, 조심히 가세요. 회장님도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뵈면 좋겠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이제는 확신했어요. 편지, 생년월일, 그리고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5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 아이가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무덤 앞에 혼자 남아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영희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말 고마워. 미안해. 그날 밤 회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민호의 모습이, 그의 말이, 그가 보여준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회장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보여준 편지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50년 전 영희에게 보낸 그 편지였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사회 회의 중에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김 비서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말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회장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 그 묘지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어느 묘지 말씀이신가요? 영락공원 묘지. 거기서 오래 일한 관리인이 있을 거야.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묘지 관리소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는 최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78세의 최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회장을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영이라는 분 무덤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참 안타까운 분이셨지.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많이 알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쭉 지켜봤으니까요. 최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분이 처음 이곳에 묘자리를 알아보러 오신 게 한 7년 전쯤이었나? 혼자 오셔서 가장 저렴한 자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가 생전에 자신의 무덤 자리까지 미리 알아봤구나. 그때 많이 아프셔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폐암 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 젊은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아들 말씀이시군요. 네, 민호 씨요.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어머니 병간호를 밤낮 없이 하더라고요. 최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빼먹지 않고 찾아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영희 씨가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언젠가는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누구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아들한테는 아버지 얘기를 안 하시니까 혹시 그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 했죠. 최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그러셨대요. 간병하던 민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태준이 올 거야라고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태준이, 자신의 이름을. 태준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민호 씨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부르시는 건 처음 들었다고. 최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할아버지, 태준이가 오면 여기 묻혔다고 알려주세요라고.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영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최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몇 년 전부터 정말 한 분이 오시거든요.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고 가시는 분이. 혹시 그분이 태준이라는 분 아닐까 싶어요. 회장의 숨이 막혔어요. 어떤 분인데요? 나이 드신 분이세요. 정장을 입고 오시는데 참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세요. 민호 씨랑 몇 번 마주친 것 같던데. 최할아버지는 회장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사장님이 그분 아니신가요?
회장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도 되세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분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죠. 최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영희 씨가 남긴 물건들이 있어요. 민호 씨가 정리하다가 여기에 맡겨둔 것들이. 회장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물건들인가요? 편지들, 사진, 그리고 일기장. 민호 씨가 너무 슬퍼서 아직 정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보관함에 넣어뒀어요. 최할아버지는 관리소 안쪽을 가리켰어요. 혹시 보시겠어요? 민호 씨 허락을 받으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회장은 망설였어요. 영희가 남긴 물건들을 보고 싶었지만 민호의 허락 없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시군요. 그럼 민호 씨한테 물어보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가 오솔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오시네요. 최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최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 사장님이 영희 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셔서 오셨어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박스 가져와 주세요. 최할아버지가 보관함에서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민호는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 바래진 사진들,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들, 전에 보여주신 그 편지인가요? 네, 맞아요. 민호가 편지 몇 장을 꺼냈어요. 회장은 자신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영희에게 보낸 그 편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민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5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회장과 영희가 함께 웃고 있는. 회장은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동적이라서.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민호는 일기장을 열어 보였어요. 어머니 일기예요. 여기에도 그 태준이라는 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회장은 일기를 볼 용기가 없었어요. 영희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썼을지, 원망하는 내용일지, 그리운 마음을 담은 내용일지. 민호 씨,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비틀거리며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한동안 울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영희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다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이제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 고민한 끝에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회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선 민호의 경제적 어려움부터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비서, 이민호 씨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나? 네, 조사할 때 확인해뒀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때쯤 만나자고 연락해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1시 회장은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늦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앉으세요. 민호는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고급 한정식 집의 분위기가 그에게는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좀 그랬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회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로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민호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한 상에 수십만 원은 될 법한 정성스러운 요리들이 가득했거든요. 편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민호 씨, 요즘 일은 어떤가요? 그럭저럭해요. 요즘 차가 많이 고장나서 일거리는 있는 편이죠. 수입은 충분한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좀 부족해요. 어머니 병원비 빚도 있고,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 괜찮아요. 회장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다니까.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민호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알던 사이니까요. 그분이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하지만 빚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2천만 원 정도면 제게는. 회장님,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려우신가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명예가 어려워요. 명예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계셨죠. 미혼모라고, 남자도 제대로 못 붙잡고 산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아버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죠. 회장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기다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사과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용서할 거예요.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어머니의 이름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혼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여자였다는 걸 세상에 알려달라는 거죠. 회장은 숨이 막혔어요. 민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회복이었구나. 그래서 회장님이 돈으로 도와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회장님이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그 순간 회장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민호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그냥 회장님이 어머니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회장이 50년 전에 쓴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글씨체, 회장님 글씨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호가 정말로 눈치를 채고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민호는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태준이가 꼭 올 거야.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회장님 성함이 김태준이시잖아요. 회장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그건 회장님이 제 아버지신가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회장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셨는데 왜 살아계실 때는 오지 않으셨어요? 민호야,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아버지 노릇 안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회장은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민호의 분노가 당연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요? 민호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아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사정이 있어서 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달래주셨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회장이 간신히 물었어요. 세상에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김태준 회장에게 사랑받았던 여자였다고. 미혼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은 여자였다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돈은 필요 없어요. 민호야,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어요. 어머니가 50년을 기다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거든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회장은 혼자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 하지만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리고 영희와 민호에게 그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회장은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만약 진실을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회는 어떻게 볼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50년 동안 미뤄온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확신을 얻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회장은 민호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어요 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민호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장남 김준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인가요? 아니다. 괜찮아. 회장은 짧게 대답했지만 준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사실 회장은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요구대로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미뤄온 일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진실을 공개하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준석이는 다음 날 오후 회장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저예요. 네, 회장님.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머니 무덤에서.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거기서 뵙죠. 1시간 후 회장은 영희의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곧이어 민호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가 맞다. 네, 너는 내 아들이 맞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 50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회장은 무릎을 꿇고 영희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호는 그런 회장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 재벌가 장남이 평범한 집 딸과 결혼한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지.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거군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수 없었던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민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너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어쨌을 건데요? 그때도 집안 반대를 무릅쓰지 못했을 텐데요. 민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로 그때도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 너의 말이 맞아.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너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해서. 찾아볼 생각은 하셨나요?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민호가 회장의 말을 끊었어요. 평생 그렇게 사신 거군요. 용기 없이. 그 말이 회장에게는 가장 아팠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세상에 알리겠어. 정말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영희가 김태준의 사랑을 받았던 여자였다고. 너는 김태준의 아들이라고. 모든 걸 공개하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들은요? 모르겠어. 하지만 상관없어.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미뤄온 일이야. 이제는 끝내야 해.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원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다른 감정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뭔데?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마세요. 뭐?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명예만 회복시켜 주시면 돼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왜? 왜 그러니? 5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민호의 말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용서는 했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회장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그때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 집 차 같은데.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김준석의 차였습니다. 누구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내 큰아들이야. 준석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석은 민호를 보더니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시고요? 회장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석아,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분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 형이야. 준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어요. 형이요? 무슨 소리예요? 50년 전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분이 낳은 아들이 민호야.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뜻이야. 회장의 말에 준석은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석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갑자기 형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준석은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한 건가요? 돈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준석아, 회장이 소리쳤어요. 민호는 정말 너의 형이야. DNA 검사를 해도 상관없어.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민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준석아, 그만해. 회장이 아들을 말렸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도, 재산도, 가족도.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명예만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예요? 그게 뭔데요? 민호는 영희의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50년 동안 미혼모라는 오해를 받으며 사셨죠. 그냥 사랑받았던 여자였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준석은 더욱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0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준석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럼 이 일을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요? 준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민호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보니 모든 것의 시작은 1973년 봄이었어요. 22살의 김태주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집안에서는
이미 그의 미래를 모두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아버지 김 회장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책임감을 끊임없이 강조했죠. 너가 물려받을 회사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태주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품행도 단정했으며 집안에서 정해준 길을 순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 책 혹시 다 보셨나요?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름다운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맑은 눈빛, 그리고 수줍은 미소. 태준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아, 네. 다 봤어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국문학과 2학년 이영이었어요. 평범한 중산층 집안의 딸로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교수들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영희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태준이 의도적으로 영희가 있는 시간대에 도서관을 찾은 거였죠. 또 뵙네요. 네,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영희도 태준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선배였으니까요.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마주치다가 태준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 잔 드실까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자주 이어졌어요. 도서관에서 차를 마시고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때로는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영희야, 넌 꿈이 뭐야?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 같아. 태준 오빠는요? 나는 사실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집안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하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조금 씁쓸했어요. 영희는 그런 태준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빠만의 꿈이 있을 거예요. 있다면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일까? 태준의 고백에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어요. 1973년 여름, 태준은 영희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영희야, 나와 사귀어 줄래? 네.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그해 가을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태준에게는 생애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고 영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되었어요. 태준의 집안에서는 이미 그의 결혼 상대를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태준아, 너가 졸업하면 바로 약혼을 할 예정이야.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약혼요? 응. 삼성과 딸과 말이야. 너희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모든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 태주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래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야, 우리 큰일 났어. 태준이 집안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태주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집안을 설득해 볼게.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집에서 영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뭐, 연애를 했다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잖아. 아버지, 영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하니? 집안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준아, 정신 차려. 너는 재벌가 장남이야. 아무나와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태주는 절망했어요. 가족 모두가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조부모님까지 나서서 반대하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태주는 가족을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시가 더 심해졌죠. 태준아, 그 여자와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만 정신 차려.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태준을 감시까지 했어요. 1974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태준의 집에서는 약혼 날짜까지 정해버렸거든요. 6월에 약혼식을 올릴 거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머니의 말에 태준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영희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영희야, 미안해. 오빠, 영희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약혼을 강요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끝인 건가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태준도 자신이 없었어요. 집안의 압박은 너무 강했고 그는 아직 어린 23살이었거든요. 영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태주는 영희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간직해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영희는 편지를 받으며 울었어요. 오빠, 저는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 기다릴게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6월 태주는 정말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마음은 온통 영희에게 가 있었어요. 영희는 정말로 기다렸어요. 태준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태준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집안의 감시가 심해졌고 회사 일도 바빠졌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후 태준은 영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 아이일까? 태준은 확인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집안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일이었거든요. 결국 태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어요. 사업에 매달리며 집안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가면서 하지만 영희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고 이제서야 태준은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영희는 정말로 그의 아이를 낳았고 혼자 힘들게 키웠으며 마지막까지 그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무덤 앞에서 아들과 마주한 지금 태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5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들을 제대로 인정하겠어.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무덤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약속한 대로 하겠어. 모든 걸 공개하겠어. 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50년 만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서 회장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과거 회상을 통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난 후, 이제 정말로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 기자회견을 준비해줘.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으로? 개인적인 발표가 있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요 언론사들 다 불러.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여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언제로 잡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해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다니 무슨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발표를 하시려는 걸까? 혹시 후계자 발표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계획? 직원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어요. 준석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정말로 그 일을 공개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미뤄온 책임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석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 준석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최소한 가족들과는 먼저 상의하시죠. 이미 결정된 일이야.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한편 민호는 자신의 작은 정비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회장이 약속을 지킬까 하는 의심과 만약 정말 공개된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밤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오후 2시 김태준 회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호텔의 컨벤션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제부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부 기자들까지 왔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회장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연단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50년 전 저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첫마디에 기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경제계 거물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이영희. 1954년생으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분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런 진솔한 고백을 듣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그 후 저는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결혼했고 이영희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 현재 48세로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못했던 제 친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비겁했고 무책임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영희 씨는 평생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만 저는 그분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사랑받았던 여자였고 제 아들을 낳아 혼자 훌륭하게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기자들은 완전히 빠져들어 듣고 있었어요. 민호에게는, 제 아들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어머니와 함께 고생시켜서.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고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는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명예만 회복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럼 재산 상속은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정말 순수한 아이예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리는 거예요. 회장은 계속해서 질문에 답했어요. 30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후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김태준 회장, 50년 숨겨온 아들 공개. 재벌가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 어머니 명예 회복이 목적 친아들 주장. 인터넷은 완전히 들끓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진짜 로맨틱한 이야기네. 50년 만에 인정하면 뭐해. 그래도 용기 있는 결정이야. 재벌가의 위선이다. 아들이 돈 안 받는다니 신기하네. 민호는 정비소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맞아. 와, 그럼 사장님이 재벌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한편 김준석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멘붕 상태였어요. 이제 어떻게 회사에 나가지?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드디어 50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회장님, 뉴스 봤어요. 그래, 약속한 대로 했어. 고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야. 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끝난 일이에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김태준 회장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어요. 일부는 회장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50년 늦은 책임 회피라며 비판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늦은 고백, 진정한 용기인가 위선인가? 재벌 2세, 동거부한 아들에게 보내는 찬사, 50년 전 사랑 이야기에 숨겨진 계급사회의 민낯. 기사 제목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회장은 회사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가는 초기에 약간 하락했다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는 회장의 정직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나이든 이사들은 복잡한 표정이었고 젊은 이사들은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신 것 같은데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피해요? 주가는 오히려 올랐는데요?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보다는 회장님의 솔직함이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요즘 기업들이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회장님의 결정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회장은 안도했어요. 생각보다 이사회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편 민호는 갑자기 유명해진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정비소에는 기자들이 찾아왔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재산을 포기하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민호는 지쳤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기자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정비소를 찾았어요. 김준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그냥 형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석이 형이라고 부르자 민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불편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준석의 목소리는 복잡했어요.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묘한 친근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준석의 제안에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정말 재산 같은 건 원하지 않으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전혀요. 왜요? 당연한 권리인데. 저는 그런 걸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민호의 대답에 준석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은데. 당신과 저는 다르게 자랐으니까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형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원망했죠. 많이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왜 나만 아버지가 없나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분노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싶어요. 용기 없는 사람. 준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명예는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그것만요? 네, 그것만요. 준석은 민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형이 미워요. 준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아버지를 빼앗긴 것 같아서요. 이제까지 저 혼자 아들인 줄 알았는데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이 부러워요. 뭐가 부럽다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잖아요. 저는 평생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살았는데 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형은 자유로워요. 저는 평생 재벌가 아들이라는 틀에 갇혀 살았는데 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민호는 준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로 인한 상처는 비슷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이 민호를 만나자고 연락해 왔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머니 무덤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민호의 제안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영희의 무덤 앞에서 만났어요. 민호야. 네. 정말, 정말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고맙다는 거죠? 너가 돈을 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회장은 무릎을 꿇고 영희의 무덤 앞에 절했어요. 영희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랐어. 정말 고마워. 민호는 그런 회장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회장님, 응?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겠어요. 민호야,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요? 민호의 제안에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자. 너가 원하는 대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희의 무덤에 절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저 한 여인을 기리는 두 남자로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회장은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아내와 준석,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여보,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잘했어요. 아내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결정을 이해했거든요. 아버지, 저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준석도 마음을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그 형, 민호 형이랑 얘기해 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네. 저보다 훨씬 의젓해요. 준석의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가끔 만나도 되겠니? 네, 좋아요. 회장은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초봄의 따스한 햇살이 산자락 묘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겨울 동안 메말랐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영희의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함께 와 있었고 뒤따라 준석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심지어 회장의 아내까지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네요. 회장 부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옛사랑 무덤 앞에 서니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회장 가족들과 조금씩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분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회장 부인은 영희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준의 아내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시다니. 회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제 남편이 용기가 없어서 당신이 너무 힘드셨을 텐데. 민호는 그런 회장 부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호야. 나도 책임이 있어. 회장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의 아픈 마음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50년 동안 혼자 짐을 지고 살게 했으니까. 회장은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준석도 무덤 앞에 절을 올렸어요. 영희 어머님, 저는 김준석이에요.
민호 형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몇 달 동안 준석은 많이 변했어요. 민호와 만날 때마다 형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미웠어요. 아버지를 빼앗긴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준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돈이나 권력 없이도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민호는 그런 준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동생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준석아, 너무 과찬이야.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람은 나란히 영희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지?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너의 명예도 회복됐으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호 덕분에 나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 회장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날이 올 거라고 믿어. 민호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람도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인간적이 되었어요. 회장님, 응?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석이 말했어요. 형, 저는 형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형을 존경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재산을 거부한 재벌 아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돈보다 명예를 택한 아들. 진정한 효자의 모습.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희망. 언론들은 민호를 이런 식으로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민호 자신은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형, 요즘 정비소 일은 어때요? 좋아.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 정말로 그랬어요. 민호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그의 정비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에게 차를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회장도 기뻐했어요. 민호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민호야,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네요. 회장 부인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영희 씨, 다음에 또 올게요. 민호가 잘 지내는지 자주 보고 드릴게요. 민호는 그런 회장 부인이 고마웠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일이죠. 네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민호가 무덤을 향해 한 번 더 절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도 오셨고 어머니 명예도 회복됐으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가 자신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아갈게요. 봄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의 꽃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내려왔어요. 회장과 민호는 나란히 걸었는데 그들의 걸음걸이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손짓도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준석은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부자구나 싶었거든요. 형,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준석이 제안했어요. 가족 식사요? 네.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요? 회장은 정말 기뻤어요. 민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죠. 네, 그럽시다. 네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어요. 민호는 낡은 소형차를, 회장 가족은 고급 세단을 타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시죠? 민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도 왔고 자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5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자신과 피를 나눈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부를 날이 올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겠죠.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영희의 무덤에는 이제 외로움이 없었어요. 매주 누군가가 찾아와 꽃을 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때로는 회장이, 때로는 민호가, 때로는 그들 모두가 함께. 그리고 무덤 위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영희가 웃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말이에요. 사랑은 때로 50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용서는 때로 평생을 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김태준, 이민호, 김준석, 그리고 하늘의 이영희까지. 이제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처럼 평생 숨겨온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민호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육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영희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어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런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